여의도 멘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 또 좋은 책 하나 나와서 소개도 해드릴까 하고요. 또 세상 사는 이야기,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알아야 될 때 반드시 요즘은 핵심적인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니어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대한민국이 열광할 시니어 트렌드, 이 책의 저자분을 한번 모셔서 말씀 들어볼까 합니다.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구독자분은 처음 인사하시는 걸 테니까요. 예, 맞습니다. 한번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의 이동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사실 트렌드 책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꼭 필요한, 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시니어와 관련된 트렌드 책. 야, 이 책을 기획하고 집필하신 배경이 있을까요? 예, 사실 처음에는 2022년에 처음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몇 년 만에 좀 내게 됐는데, 그 사이에는 뭐 여러 가지 좀 학교 내에서 변화가 좀 있었어요. 처음에는 고령사회연구센터였다가 예. 그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고령사회연구원이 되었거든요. 예, 학교에 계시니까 뭐 교수님도 네. 잘 아시겠지만 원은 훨씬 위상이 높은 거죠. 예, 뭐 총장직소의 연구원이라고 네. 보통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여러 선생님들이 좀 같이 일을 하게 됐고, 그래서 뭐 다시 낸 거죠. 그래서 네. 이번에는 디지털 시니어라고 하는 그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특히 제가 흥미로웠던 게요, 예. 디지털 시니어입니다. 네.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시니어 그러면 아직까지 스테레오 타입이 노인 빈곤율 1등 국가, 그 다음에 뭔가 학력 수준이 많지 않고, 그래서 허드렛 일 같은 경우로 노후에 생계비를 유지하는 뭐 이런 분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예. 그래서 디지털하고는 좀 거리감이 멀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예. 디지털 시니어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신 거고, 이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집단인가요? 예,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짚어봐야 될 네.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시니어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이 시니어 트렌드라고 하는 이 제목을 달 때 이 네. 시니어 말고 좀 다른 제목을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네. 했었거든요. 이 출판사하고 그 논의를 한 6개월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 고령자 통계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거니까 네. 통계청에서는 고령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행정기관 중에서는 노인이라고 하는 데들이 또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동센터, 주민센터 이쪽에 네. 가보면 어르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보면 시니어라고 하는 말은 노인, 고령자, 그리고 어르신 뭐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예. 시니어는 사실 영어 단어니까. 네. 그런데 젊은이의 반대말은 뭐죠? 보통 사람들이 젊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젊은이의 반대는 왠지 우리가 너무 좀 그런데요? 얘기하고 싶지 않은 뭐 그런 단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 뭐 고령자, 네. 고령자도 사실은 이제 한자지만 네. 이게 풀어보면 우리가 얘기하고 싶지 그렇죠. 않은 그 네, 단어가 나오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대체할 단어가 사실 없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실버 트렌드 하는 것은 너무 2000년대 초반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시니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시니어라고 하면 보통 몇 살이 시니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뭐 65세 이상 뭐 그렇게 기준 잡은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아닌가요? 고령자 기준은 보통 65세인데 네. 이게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어떤 나라는 68세인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62세인 나라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65세가 거의 기준점인 것 같아요. 근데 65세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러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네요. 뭐 그런가요? 유엔 같은 뭐 국제기구 아닐까요? 근데 사실 이게 보면 이게 굉장히 예. 재밌더라고요. 예. 1880년에 네. 오토폰 비스마르크라고, 이제 네. 사실 우리가 풀네임을 다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예. 옛날에 역사책을 본 사람들은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재상이 있었다는 건 이제 알 수 예. 있지 않습니까? 1880년에 고령자 사회보장제도라는 걸 세계 최초로 만들었어요. 예. 근데 사실은 뭐 경제학을 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180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보면 독일에서 만든 제도들이 네. 전 세계로 많이 그렇죠. 움직인 경우가 많이 예. 있거든요.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 됐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에 이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나이가 65세였는데 1880년에 갑자기 고령자 사회보장제도를 만들면서 자기의 나이를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1900년대 초에 여성들의 네.
기대 수명이 몇 세 정도였냐면 50세 정도였습니다. 50세요. 예. 그러면 1815년에 태어났던 그 당대에는 기대 수명이 몇 살이었을까요? 야, 거의 뭐 40대 정도 아닐까요? 그러겠죠. 예, 예. 뭐 기록은 없지만 예.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지 예.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보면 비스마르크가 그때 존재했던 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65세라고 하는 그 기준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일종의 그 담론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뭐 에이지즘이라고 영어에서는 부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령 담론이라고 부르는데 노인들은 뭐뭐하다, 네. 뭐 약하다, 네. 사회에서 은퇴해야 된다. 예. 그리고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 네. 이런 기준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사람들의 그 의식 형성을 하게 된 거는 1930년 정도이고 그때부터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나이 든 사람들은 뽑지 예. 말자. 아. 왜냐하면 한 50세가 돼도 이제 거의 사망할 거기 때문에 네. 이제는 32세가 넘으면 직장에서는 뽑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 문화가 만들어졌고 네. 약 100여 년 정도 동안 이게 지금까지 지속되어다 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서는 야 노인은 좀 너무 뭐 그런 거 아니야? 취약한. 예. 뭐 이런 예.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그러면 디지털 시니어로 돌아보면 예.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예. 시니어들이 너무 젊지 않습니까? 맞아요. 60대 분들에게 어르신이 잘못했다가는 혼나요. 학교에서 뭐 난리 납니다. 학교에서 저희 동료 선배님들 중에도 보면 이제 60세가 돼가지고 네. 환갑잔치 할까요? 그러면 야 뭐 죽을래?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요즘엔 70대도 칠순잔치 안 하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저희 학교의 의과대학교 선생님들은 네. 제가 말씀을 좀 나눠보니까 그러면 노인을 우리 몇 살 정도가 돼야 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의학과 쪽에서는 이제 80세 정도가 돼야 노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아, 의학 쪽에서는요. 예. 이야. 그러니까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건강 수명이라고 해서 예. 75세, 76세까지는 거의 매우 건강하게 살 수 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보면 제가 깜짝 놀라는 건 뒷모습만 보면 네. 저 사람이 학생인가 교수인가 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정도예요? 예. 오. 아니 왜냐하면 교수님도 지금 운동화에 편한 뭐 이런 거에 또 이렇게 훈훈하게 또. 예, 아니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긴 하죠. 예. 청바지에 뭐 이런 거 맞아요, 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입는 옷이 과연 노인용이냐? 그렇네요. 아니면 뭐 디지털 기기는 노인들이 안 쓰고 젊은이들만 쓰는 거냐? 예.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들이 이제 사회생활 한참 하시고 직장 생활하시고 그럴 때가 80년대, 90년대였는데 네. 그때는 인터넷이 상용화 안 되었고 네. 인터넷이 상용화된 게 95년, 96년 아닙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이미 40대 후반에 접어시던 분들은 교육제도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네. 하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에 적응하는 게 매우 어려웠었던 그렇죠, 시기인데 그렇죠. 지금 기업에서 은퇴하시는 분들 보면 스마트폰 한참 쓰시고 뭐 그러네. AI도 사용하시다가 은퇴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 주변에는 회사에서 이제 60의 정년으로 은퇴하셨는데 미국으로 박사학위 받겠다고 또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분들도 이야. 많이 있습니다. 끝내주네요. 예, 그러니까 이들을 우리가 그냥 시니어라고 부르기에는 아깝다. 그들이 맞아요. 네. 정확한 표현이신데 네. 너무 아깝다. 네. 이건 그들을 낭비할 수가 없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냥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또는 60세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되고 은퇴를 앞두었고 네. 할 일이 없고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 적절한 단어가 뭘까? 그러면 디지털 시니어라는 단어가 그래서. 어떨까? 예, 그렇게 해서 이 배경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큰일 났다는 생각도 드는 게 저는 몇 년 좀 더 버틴 다음에 노인으로 이제 대접받고 좀 살아볼까. 예. 야, 나 노인이야. 나 보호해줘. 하려고 했는데 이게 세상이 또 바뀌었군요. 그런 다른 어떤 시니어의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생각해내신 키워드. 디지털 예. 시니어. 너무 좋은데요. 실제 그렇다면 예. 한국의 시니어 계층들은 디지털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상징적으로 단어를 부여한 것만큼 네. 새로운 뉴미디어, 뉴디바이스, 새로운 어떤 물물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능숙한 시니어라고 볼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보면
그 신기술을 도입하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참 동안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행정부에서도 많이 이제 디지털 강국이다라고 네.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요즘엔 좀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디지털 강국이 좀 너무 좀 퇴색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네. 지난 30여 년 동안 그래도 디지털 문화하면 그래도 가장 빠르게 접근했던 게 우리나라이고 예. 그 전에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산업화 세대가 있고 베이비붐 세대가 있고 X 세대가 있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베이비붐 세대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일을 하면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지금은 AI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어떤 디지털 문화 보급보다는 우리나라가 좀 더 빠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지금은 보면 이제 Z세대의 영향이 크기는 한데 Z세대 같은 경우는 성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성전환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비율적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어디 나오는 내용이냐면 그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인데 진투엔지 교수라고 예.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책을 냈거든요. 예.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원래 사회학계열에서는 굉장히 유명했던 연구입니다. 3,900만 명 대상으로 연구를 예. 했으니까. 그래서 남녀 성 구분 자체가 없어지고 있어서 예. 요즘에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남녀 성 구별을 아직까지 하고 있지만 네. 최근에 등장하는 뭐 온러닝이라든가 예. 뭐 이런 그 어떤 신제품 뭐 이런 애들은 남녀 성 구별이 없습니다. 남자가 빨간 운동화 신을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여자가 파란 운동화 신을 수도 예.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시니어 쪽으로 오면 이게 어떤 개념으로 되냐면 에이지리스라고 그래서 연령 파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대를 구분해 보면 남녀 사이의 구분이 없어지고 네. 그리고 위아래 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 가운데 지점으로 예. 이제 많이 수렴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도 요즘에는 인구 통계학이 과연 필요한 거냐 네. 이런 얘기들이 사회학 계열에서는 계속 주장되고 있어서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디지털 시니어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작년쯤으로 기억나는데 우리나라 굴지의 패션 회사를 특강을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시니어 계층은 소비여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신경을 안 썼던 대표적인 타겟층이었는데 네. 요즘은 그게 아니라 가장 소비여력이 있고 예. 뿐만 아니라 그 시니어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시작했대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패션을 별도로 구분해서 카테고리해서 뭔가 상품을 만들려고 했더니 그분들이 아니 왜 나를 자꾸 노인으로 몰아버리면서 이걸 입으라는 겁니까? 난 저거 청년이면 저게 나한테 이쁜데 화사하고 맞아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야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흐름이 제가 요즘 하나하나 이제 어떤 거와 매칭이 되면서 이해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말씀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요, 나이 드신 분들이 늘어났지만, 네. 나름대로 우리가 아깝다고 생각될 정도로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분들이 많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예. 그 액티비티도 높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예. 그래도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걱정 엄청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뭐 우려되는 부분 그런 건 없으세요? 너무 많죠. 이게 굉장히 큰 건데요. 예. 사실은 이제 보면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그 매년 고령자 통계라는 게 나와요. 네. 근데 여기 보면 2025년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라고 네.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좀 냉정하게 볼 것도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초고령 사회 또 고령 사회,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비율을 신경 쓰는 나라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OECD 국가 대부분 나이 많이 먹었다고 들었는데. 많이 먹었죠. 네. 근데 거기는 상황이 어떠냐면 네. 영국은 고령 국가에 진입하는데 80년 걸렸고 프랑스는 125년 걸렸기 때문에 그 왜 프랑스에 보면 그 파리에도 카페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요. 거기 가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어떤 그 웨이터들이 네. 웨이터라는 말이 참 그렇죠. 무색하죠. 생경하네. 네. 이 웨이터들이 이제 은쟁반에다가 예. 이렇게 에스프레소하고 이렇게 크루아상을 이렇게 담아갖고 앞치마 들고 가져오지 않습니까? 예.
그 장면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서양 국가들은 고령 국가에 진입하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려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낯선 게 아니고 그렇게 뭐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었는데 우리나라 또는 일본 또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가 뭐 14억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 고령 인구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나라에 뭐 몇백만 명대로 올라가지만 거기 뭐 억 단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이 부분을 가장 걱정했던 것은 한국, 일본, 중국이다. 예. 그런데 2060년에 예. 65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일까요? 우리나라는 절반 이상일 것 같습니다. 절반 가까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통계청에서도 보면 이제 누적치를 가중치를 분명히 두신 것 같은데 예. 정확하게는 43.9%가 65세 이상이라고 나오고요. 근데 보면 요즘에 사망하시는 분들의 어떤 부고를 받아보면 예. 대부분 90세가 맞아요. 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 네. 90세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예. 지병이 있거나 예. 아니면 갑작스럽게 네. 뭐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이 상황이 아니면 네. 대부분 90세를 넘기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더 의학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또 음식 문화도 많이 좋아지고 예. 또 건강 보조제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2060년까지 사람들이 더 많이 오래 생존한다면 예. 저는 둘 중 한 명이 아마 65세 이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신촌에 있는 대학가 또는 뭐 홍대 앞에 뭐 있는 이 뭐 대학가 앞에 여러 젊은이들이 가는 네.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건대 앞에도 있고 뭐 있죠, 많죠. 강남에도 많고 예. 저는 그런 집들이 예. 계속 운영이 될 거냐 이야, 그렇네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운영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될 가능성이 예. 크고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는 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사회학에서는 중요한 연구들이 발표됐는데 최근에 100명의 생각을 바꾸려면 예. 25명만 생각을 바꾸면 예. 100명의 생각이 다 바뀐다 라고 하는 그 마법의 숫자가 나왔어요. 그게 예. 25%인데요. 네. 근데 25%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야, 이 너무 고령화되는데 살기 힘들겠는데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돈 있는 사람들 위주로 예. 뭐 이렇게 엑소더스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중 국적이나 국적 바꾸는 게 점점 숫자가 늘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저는 이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는 야, 그럼 집값은 계속 올라갈 거냐. 예, 예. 고령자가 이렇게 많은데 네. 그러면 기업들은 계속 이게 유지가 될 거냐. 또 하나 질문할 수 있는 건 네. 해외에 있는 나라 또는 기업에서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인 거죠. 한국하고 계속 일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뭐 필리핀이나 이쪽으로 공장을 보내는 이유가 네. 어린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네. 합계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는 계속 낮은 인건비로 당분간은 유지할 수 있겠구나 해서 공장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거꾸로 해외 시각으로 우리나라를 봤을 때 이 나라는 계속 늙어가는데 예. 그러면 이 나라와는 무엇을 할 수 있지? 예. 라는 생각을 해보면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단순히 이게 노인의 숫자가 많아진다라고 네. 하는 것으로 끝낼 수는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이거는 많은 학자들이 좀 붙어서 연구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네. 제가 더더욱 절절해진 게 이 시니어 트렌드라는 게 여러분 그냥 이름에서 나오는 선입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나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소비 계층으로 생각해서 물건 팔 것이냐 수준이 아니라 국가 전반의 구조적인 어떤 맥락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는 거에서 좀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달리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해주시는 이 묵직한 그 어떤 질문들이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이 인구 구조라는 건 지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왜 또 그리고 교수님 혼자서 쓰시는 게 아니라 공저를 할 수밖에 없으셨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이유가 참 많은 것들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질문 드리고 저희 또 한편에서 또 마저 인사를 드려보면요. 책에서 보니까요. 네. 뭐 건강, 뭐 금융, 뭐 주거,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등등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한 어떤 트렌드 이런 네. 것들을 분석을 해주셨어요. 예. 그 중에서 조금 우리 독자들에게 그래도 우리 저자로서 또 본인 책이 많이 알려지면 좋은 거잖아요. 예. 야, 요거 흥미로우실 겁니다 하는 거 한두 개만 소개시켜 주세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사회 현상들 중에 네. 예컨대 이 남성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매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최근에 2024년 트렌드인데요. 포르쉐라고 하는 그 유명한 스포츠카 알죠.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비싸고 네. 많은 남성들의 또 로망이기도 로망이죠. 하고. 근데 포르쉐에서 요즘에 PAR이라고 해서 예. 포르쉐 액티브 라이딩이라고 하는 그 어떤 옵션이 하나 추가가 된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차 문을 딱 열면 네. 차가 이렇게 훅 올라옵니다. 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쇼업 쇼바가 이렇게 기술이 많이 좋지가 않아서 네. 천천히 올라왔거든요. 네. 요즘에는 문 열면 이게 훅 올라오거든요. 어. 이거 누구용으로 만들었을까요? 아,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씬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포르쉐를 살 수 있을 정도면 그렇죠. 젊은 친구들보다는 네. 아무래도 좀 중장년 이후에 뭐 이런 사람들도 요즘에 많이 꿈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이 스포츠카를 은퇴하면서 스포츠카를 사고 싶은 그런 꿈이 있다고 하는 네. 사람들도 많은데 이게 나이가 좀 들면 좀 낮은 차에 타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힘들죠. 이게 네. 허리도 아프고 예. 그런데 차가 이렇게 훅 올라와 주면 아, 이게 쉬운 겁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문제는 네. 포르쉐는 이것을 시니어 대상으로 네. 만들었다라는 걸 홍보하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에이지리스 어떤 문화의 예, 하나는 예. 측면인데요.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고 있지만 네. 그리고 UI와 UX도 다 바꾸고 있지만 네. 야 이거는 시니어를 위해서 만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야, 우리가 뭐 옷을 입을 때 뭐 시니어들용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네. 즉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이게 시니어가 입어야 된다 아니면 젊은이가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런 게 보면 시니어들은 자기가 시니어이지만 시니어 마크가 붙어 있는 거 안 사려고 합니다. 그렇네요. 시니어로 지정받고 지칭되기가 싫은 거네요. 예. 아.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이제 건강, 패션, 뷰티 뭐 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에 보면 우리는 시니어 상품을 만들고 있어요라고 하는 부분은 옛날에 효도 관광일 때 끝났다. 그렇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보면 그 지넴이라는 회사도 하나 있거든요. 예. 그 지넴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들어가 보면 뭐 부산에 있는 어떤 뭐 레지던스 이런 것도 뭐 제공하고 뭐 임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만약에 해운대를 가는데 나는 호텔 가는 거 이제 지겹다. 좋은 호텔도 몇 개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LCT 임대해서 이제 며칠 묵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회사 홈페이지에 가보면 시니어 얼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고민이 뭐냐? 예. 야, 그럼 시니어가 도대체 뭘 좋아하지? 음. 이걸 알기가 어려운데 그렇네요. 제가 그래서 기업들 이렇게 많이 방문을 네. 해보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전자회사 중에 하나도 보면 이노베이션 랩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예. 가보니까 다 젊은이들만 있는 거예요. 뭘 만들어야 될지 아직 몰라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니어 상품을 가장 먼저 만들었던 뭐 기저귀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예. 이 기저귀 만드는 회사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준비하고 있느냐? 예. 기저귀 만든 다음에 뭘 만들지? 이게 큰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예. 것이 그 MIT의 슬론 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슬론 스쿨이 있죠. 네. 슬론 스쿨이 이제 경영대학원인데 네. 여기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야 시니어들 대상으로 우리가 뭘 만들었으면 좋겠냐 네. 하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예.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저귀, 예. 지팡이, 예. 휠체어, 예. 그다음에 위급 상황에 알릴 수 있는 뭐 알람 장치 뭐 이런 겁니다. 예. 이게 전부 다 시니어는 노인은 뭐뭐하다라고 아. 하는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니어를 볼 때 예.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을 아예 지우고 내가 쓰고 싶은 물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예. 어떻게 복잡하지 않게 간편하게 예. 편리하게 만들 것이냐 네. 이 접근으로 가야지 시니어들 대상으로 노인이 뭘 좋아할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어떻게 이걸 쓸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군요. 제가 한때 그 북한산 밑에 살았는데 예. 어마어마하게 시니어들 많이 올라가잖아요. 예, 주말에. 예, 그렇죠. 건강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예. 저보다 좋을 겁니다. 예,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좀 건강이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네. 매우 건강한 사람이 돈도 풍족하다면 어떤 걸 쓸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포르쉐가 만들었던 그 PAR이라고 하는 네. 그 옵션이 네. 보이지 않겠느냐? 사실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이 책의 내용이 더욱더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직접 살펴보시길 하는 바람입니다.